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20대 대선의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각 후보들은 투표일 전날인 3월 8일 자정까지 총력전을 펼치게 될 텐데요. 투표율이 가까워지고는 있지만 여론조사 결과는 여전히 초접전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야권 단일화를 제안하면서 막판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대선 관련 소식들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 원일이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김종욱 미디어 특보, 김민아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여론조사 국민경선으로 단일 후보를 가리자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후보가 되던 간에 서로의 러닝메이트가 되면 압도적인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일단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거부하는 입장이신 건가요? 아니요, 원칙적으로 대환영이죠. 예, 안철수 후보께서 정권 교체라는 대의 명분에 동참해 주신 것 자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환영한다 이런 입장 내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 좀 고민스러운 대목이 있고 여전히 좀 아쉬운 대목이 좀 있는 거죠. 네. 안철수 후보께서 직접 그 국민 경선이라고 하는 국민 여론조사 방식으로 단일화를 하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네. 이 대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아쉽고 고민이 좀 있습니다. 어찌됐든 단일화, 야권 통합에 대한 물꼬를 안철수 후보가 터 주셨기 때문에 네.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날 것이고 현재로서는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단일화라는 어떤 의지 표명에 대해서는 뭐 반길 만한 일이지만 방식에서는 좀 의견 차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인데 물론이죠. 국민들의 요구가 정권 교체를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왕 정권 교체를 할 거면은 압도적으로 해라. 그래서 그 안철수 후보가 이런 그 정권 교체라고 하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한 점, 예, 일단 환영합니다. 시사평론가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이 지금 어쨌든 단일화 얘기는 계속 있어 왔고 안철수 후보의 어떤 꼬리표처럼 따라왔던 것 중에 하나가 단일화였는데 어쨌든 안철수 후보가 선제적으로 좀 제시를 했어요. 이거는 좀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안철수 후보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완주를 한다고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는데 무슨 얘기를 하든 말씀하신 것처럼 단일화 얘기를 물어보니까 완주를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단일화를 선제적으로 제안한 다음에 자기가 할 말을 이제부터는 하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이걸 던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집중해서 본다면 이게 일종의 완주를 위한 알리바이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 측면도 있는데요. 그런데 현실적인 조건이 또 네, 완주를 쉽게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이 있는 것도 고려를 했다. 이런 분석도 가능하죠. 왜냐하면 예. 지금 아무래도 지금 구도가 여러 가지 여론조사상의 어떤 이런 흐름이나 이런 걸 보면은 양강 후보들의 이제 지지층 결집이 상당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후보가 특히 정권 교체 지지 여론에서의 윤석열 후보로의 지지율의 이제 어떤 회복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상당히 좀 낮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은 또 분명합니다. 이럴 경우에 완주를 함에 있어서의 어떤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아무래도 현실적인 요건, 이 선거 비용과 관련된 문제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선거법에 의하면 15%를 넘기면은 최종 득표가 네네. 그럼 선거 비용 전액을 이제 보전받는 것이고 10%를 넘기면은 이 절반을 보전받는 것이죠. 네. 그런데 지금 10% 아래로 이제 내려가는 흐름까지 왔다고 할 때에는 이거 완주를 해서 선거 비용을 한 푼도 보전받지 못하는 상황, 이것을 이제 만들 것이냐 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단일화를 어쨌든 말을 꺼낸 거는 또 안철수 후보니까 그렇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단일화를 하는 어떤 결론까지 가는가 아니냐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 해석에 갈림길에 지금 서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은 윤석열 후보 측에서 예. 결국은 제안을 안철수 후보가 했으니까 그렇죠. 뭐라고 답을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할 것인데 일단은 이 단일화와 관련된 것에 있어서는 안철수 후보는 지금 답을 들은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럼 두 후보 간의 이제 논의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지켜봐야 될 대목이겠죠. 사실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뭐 국민의힘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도 그동안 러브콜을 좀 보냈던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안철수 후보의 행보에 대해서 민주당 쪽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뭐 일단 뭐 나올 게 나왔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단일화라고 하는 상수였었기 때문에 그 상수 자체가 이제 작동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양쪽이 절반만 수용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네. 정권 교체라고 하는 대의에는 다 동의합니다만 네. 그것들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의 방식과 관련해서는 안철수 후보는 소위 여론조사라는 방식을 선택한 것이고 그렇죠. 국민의힘은 그걸 좀 받을 수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제가 알기로는 이제 권영세 본부장께서 얘기하신 게 가장 확실하고 바른 길이 무엇인지 헤아려 줄 것을 부탁한다. 그러니까 이제 여론조사가 아니다. 네. 다른 방식을 선택해 달라라고 하는 완곡한 요청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지금까지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후보가 얘기했던 것은 뭐 10분 단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죠. 여론조사 방식이 아니라 10분이라도 만나서 단판을 10분 지을 수 만이라도 있다라고 할수 말 수 있다. 있었는데 제가 볼 때 그거는 좀 국민과 지지자에 대한 예의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측 뭐 지지율 차이는 납니다만 충분한 얘기가 필요하다. 그런 과정 속에서 왜 단일화를 하는구나라고 하는 구체성들을 확인한 다음에 단일화를 해야 되는데 근데 또 하나는 또 반대편은 이준석 당대표 같은 경우는 네. 제가 볼 땐 거의 조롱 섞인 말, 뭐 부처님 손바닥 위에 손오공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네. 전 이건 또 상대 후보에 대한 존중도 없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단일화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1+1이 적어도 2 이상이 돼야 되는 것인데 그럼 이제 감동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공정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감동이라고 하는 측면들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 얼마만큼 양 후보가 자기 것을 내려놓고 결단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거기에 대한 진정성을 믿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공정성인데 저는 여론조사 이외에 공정성을 담보할 만한 뭐 저렇게 했구나라고 이해할 방식이 만한 있는가? 방식이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부분, 그러니까 감동과 공정성이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소위 어떤 제3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뭐 제3의 길을 찾는다고 얘기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이든 국민의당이든 상당히 정권 교체가 국민에게 많은 호소력을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또 상당히 큰 잡음을 낼 수밖에 없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다. 저는 그래서 뭐 이제 제가 볼 때는 단일화 논의는 시작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 방식과 관련해서는 이제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뭐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그분들이 뭐 윤석열 후보보다는 지지율이 나는 안철수 후보를 선택하는 이른바 역선택에 뭐 우려를 좀 표명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제 그런 역선택이니 뭐 선거 비용이니 이런 걸 가지고 밀고 땡기기를 할 정도로 안철수 후보가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진정성을 갖고 있다. 갖고 있다고 네.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권 교체라고 하는 국민적 요구, 대의 명분에 동참을 했다라는 것 자체로도 안철수 후보의 진정성을 믿습니다. 다만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이제 민주당이 원하는 건 딱 있잖아요. 밀고 땡기고 막 협상하다가 깨져서 이 단일화, 야권 통합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민주당의 속마음으로 저희가 국민들이 다 이해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하기를 원하겠습니까? 협상하다가 깨지기를 원하겠습니까? 그게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정권 교체를 하라는 것인데 민주당에서 자꾸 공정하게 해라라고 옆에서 이제 훈수를 두시는 거는 저희가 보기에는 그런 거죠. 이 야권 통합을 원치 않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양측의 이 야권 통합 단일화 논의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기를 바라겠구나라는 건 저희도 알고 있고 국민들도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칙은 이겁니다. 저희가 이제 그 천명을 한 게 있죠. 99가지가 달라도 딱 한 가지 목적만 같으면 누구하고든 함께 할 수 있다. 그 한 가지 목적이 뭐냐? 정권 교체. 국민들의 분명한 요구가 좀 존재한다는 거죠. 예. 99가지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왜?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어떻게 그 모든 것이 다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권 교체를 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한다는 목적 하나 이것만 같으면은 못할 게 없다. 이 원칙이 지켜지면 나머지 문제는
다 부차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두 후보가 결단을 해서 뭔가 결정을 하면은 이 문제는 굉장히 빨리 풀릴 수 있는 것이고 또 뭐 이제 협상이 시작이 됐다라고 이제 안철수 후보 쪽에서도 얘기를 하니까 어떤 형태로 이제 결론이 나는지 좀 지켜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후보 간의談判 이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에 많이 얘기를 좀 했죠. 이 문제는 뭐 10분이면 담판이 가능하다는 네. 얘기가 10분이라는 시간을 딱 정해놓고 하자는 것이 아니고 큰 틀에서 원칙이 정해지면 그 방식에 대해서는 그렇게 왈가왈부하고 밀고 땡기고 하는 것이 국민들한테 모양새가 좋지가 않다. 아니 단일화를 하면서 이런 정권 교체라고 하는 대의 명분이 있는데 뭐를 어떻게 하고 주고받고 밀고 땡기고 하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이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인가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원칙이 정해지면 두 후보가 얼마든지 만나서 결판을 낼 수 있다. 아주 짧은 시간에 이런 원칙을 갖고 있는 겁니다.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는 것으로 좀 해석이 될 만한 부분인데 평론가님 어떠세요? 여론조사 방식,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다시 실시하겠다라는 거고 안철수 후보는 이미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한번 썼던 방식을 갖다 쓰는 거기 때문에 뭐 별 문제가 없지 않냐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의한 단일화를 얘기할 때 가장 이제 우려를 할 만한 부분이 네네. 그 여론조사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이제 뭐 그러한 방식을 가지고 서로 유불리한 점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그렇죠. 것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그렇죠. 그런 것들을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잡음이 날 테니 안철수 후보 얘기는 지난 재보궐선거 때 했던 이 틀이 있다. 예, 그래서 예. 경쟁력 묻고 적합도 물어서 각각의 이제 나온 이제 수치를 합산하는 것이다. 네. 그리고 무선 100%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른바 이제 역선택 방지 조항 없는 것이고 이 틀로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게 결국은 이제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에는 부정적인 게 또 윤석열 후보 측 입장이죠. 지금도 네네. 이제 원희리 대변인님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이게 안철수 후보 측에서 볼 때는 이런 의미로 좀 받아들여질 거예요. 여론조사에 의한 단일화는 부정적이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뭐 주고받기라든지 밀고 당기기라든지 이런 협상의 가능성 이런 것들도 대명분을 보고 해야지 그러한 협상이 이제 어려운 거 아니냐라고 이제 반응하는 것은 결국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보면은 뭐 양보해달라는 얘기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양보하는 모습으로 이제 단일화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니까 여론조사에 의한 단일화를 이제 주장을 하는 건데 실제로 그러면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처럼 이제 여론조사에 의한 단일화를 시도했을 때 누구에게 유리할 것이냐 이런 것도 여러모로 분석을 또 해봐야 그렇죠. 이게 또 이 견적이 나오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여론조사 기관마다도 굉장히 여론조사의 결과가 다르고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다. 이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이 양자 대결에서는 상당히 윤석열 후보보다 경쟁력이 크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것도 사실 최근에 어떤 흐름이나 이런 걸 보면은 윤석열 후보의 양자 대결에서의 이제 경쟁력도 상당히 네네. 커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승부를 걸어본다고 하면 윤석열 후보가 정말 이 대의 명분에 있어서의 정권 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해야 된다고 하면 이 여론조사에 의한 단일화도 안철수 후보가 제안한 방식대로 큰 틀에서 수용하면 되는 겁니다, 사실. 그러면 이제 승부를 그럼 걸어볼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는 지금 사실은 안철수 후보하고 꼭 단일화를 해야만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뭐 자력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굳이 불확실한 부분에 승부를 걸어야 되겠느냐라는 현실적인 계산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아니냐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방식을 택했을 때 오는 리스크라든지 이 방식을 택했을 때 취할 수 있는 뭐 단일화로 인한 효과 이런 것들을 아마 계산을 또 해보실 부분이 있을 텐데 네, 어떻게 허락하신다면 생각하세요? 제가 네. 좀 보충 설명을 좀 드려도 네, 될까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께서 잘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이게 뭐 여론조사의 방식을 놓고 유불리를 따져본 새가 없었습니다. 제한이 된지 얼마 안 됐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생각을 해보시면 안철수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제안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일화 협상하자. 네. 나 대의 명분에 동참하겠다. 네. 뭐 저희가 이제 환영할 수밖에 없는 이제 제안이고 저희가 원했던 방식 말이었으니까. 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바로 제안을 하셨거든요. 국민 경선 방식으로 하자. 4.7 재보궐 때 서울시장 뽑았던 방식 그대로 하자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스러울 밖에 없고 아쉬운 대목인데 그래도 환영은 한다라는 전제 아래 네네. 이게 뭐가 고민스러우냐. 4.7 재보궐선거 때 안철수 후보와 그 오세훈 후보의 그 방식 그대로를 하자? 저희가 보면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죠. 왜냐? 그때는 안철수 후보와 오세훈 후보가 지지율이
비슷하거나 엇비슷해서 뭐 엎치락뒤치락 할 때였었고 또 서울시장 선거고 지금은 대통령 선거고 그런데 국민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윤석열 후보의 평균 지지율이라는 것이 있고 안철수 후보의 평균 지지율이라는 게 있는 건데 이 모든 거를 다 무시하고 백지 상태에서 1대1로 국민 경선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하자? 국민들이 과연 이것을 공정하다고 생각하실까? 정권 교체를 하라는 대의 명분을 지금 두 후보에게 국민들이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요구하고 계시는데 이런 방식이 과연 공정하다고 국민들이 받아들이실까? 이 대목이 고민스럽다는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거를 거부한다, 안 거부한다, 유불리를 따져서 우리는 안 받는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애초부터 안철수 후보께서 2단계, 3단계를 뛰어넘어서 갑자기 이걸 훅 하고 들어오시니까 이거 좀 고민스러운 방식이고 아쉽다. 좀 큰 틀에서 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 주십사. 안철수 후보의 진정성을 믿고 저희가 한번 그걸 기다려보겠다. 이런 단계입니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안철수 후보가 어쨌든 방식이나 단일화에 대해서 제안을 한 상황이라면 그리고 윤석열 후보 측에서 이게 뭐 마뜩지 않다라면 뭔가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대안은 뭐 윤석열 후보가 후보 워딩으로 이미 여러 차례 그 원칙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죠. 이 문제는 국민들한테 보기 볼썽사납게 밀고 당기고 할 문제가 아니고 네. 딱 한 가지만 생각하자. 99가지가 다 달라도 정권 교체하라는 게 국민들의 요구 아니냐. 네. 그러면 후보들이 결단을 내리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될지는 말 그대로 후보 대 후보. 협상단 꾸리고 뭐 네. 밀고 땡기고 협상하고 하지 말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후보 대 후보가 진정성을 갖고 얘기하면 이 문제는 의외로 쉽게 풀릴 수 있다. 이 원칙입니다. 결국은 후보의 단판으로 가서 뭔가 해결될 가능성도 여전히 좀 크다라고 보여지네요. 네, 뭐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 선대위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입장은 이제 그런 입장인데 안철수 후보께서 이제 단일화 이른바 물꼬를 이제 트셨으니까 이게 어떻게 진전되는지는 좀 기다려보고 있는데 어제 오늘 사이에 지금 특별한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사실 야권 단일화에 대한 진행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에서는 단일화를 좀 걱정하는 시선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최근에 뭐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자체가 여론조사마다 좀 비등하게 펼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단일화에 성공하게 될 경우에는 분명히 뭐 상대하기 좀 쉽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뭐 일단 기본적으로 단일화라고 하는 상수가 존재한다라고 저 판단을 했었기 때문에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그것이 단일화가 성사가 되건 성사가 안 되건 거기에 맞게 전략적 네. 선택을 해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좀 조심스러운 건 뭐냐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안철수 안철수 후보 이제 타당인데 안철수 후보가 결단을 한 거고 국민의힘에서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아무런 대답이 없는 상황인데 여기서 좀 왈가왈부하기 되게 어렵고요. 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소위 정치 교체라고 하는 가치를 가지고 한번 좀 국민통합 내각을 구성해 보자라는 제안들을 했었고 그 네. 제안 대상에는 적어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들에게 제안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문제의 핵심은 정권 교체에 대한 여론 자체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핵심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어떤 5년 동안의 임기를 평가하는 것입니다만 평가 플러스 바뀐다면 새롭게 변할 수 있을 것이야라고 하는 이것들이 결합됐을 때 정권 교체가 파괴력을 가질 수 있는 건데 최근 여론조사의 지형을 보게 되면 이게 좁혀지고 있어요. 그럼 정권 교체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무엇이 변할 거야? 여기에 대한 의구심들이 좀 쌓이고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거기에 중요하게 제기됐던 하나의 촉매제 같은 경우는 소위 정치 보복성 발언으로 들리는 이런 윤석열 후보의 발언 때문에 그런 측면들이 꽤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정치 교체 또는 윤석열 후보가 얘기하는 정권 교체라고 하는 두 가지 담론은 있는 것 같아요. 네. 정권 교체는 5년에 대한 국민적 판단일 수 있겠습니다만 정치 교체는 그렇다면 그 이후에 어떤 미래를 만들 거라고 하는 또 미래 담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주요한 담론이 될 수 있다. 근데 정권 교체가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름답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상당히 국민들 같은 경우는 거기서 피곤함을 느끼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국민들이 생각했었던 정권 교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또 다른 논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빨리 국민의힘이 안철수 후보가 제안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응답할 필요는 분명히 있으실 것 같다. 왜냐하면 이양수 대변인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국민 경선이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적 요구에 오히려 역행할 위험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국민 경선에 대해서 완곡하게 받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갖다가 애들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외의 방안이 무엇이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빨리 내놓지 않게 된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좀 복잡해지는 과정으로 가게 되고 국민들은 단일화가 더 복잡하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진짜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 빨리 결단을 내리시는 게 맞다. 그것이 진정성이 있게 국민에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일화를 하시는 건 뭐 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단일화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정치 교체라고 하는 새로운 방식을 통해서 전선들을 만들고 국민에게 어떤 미래가 있는지 보여드린다 이런 방식으로 저는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김종국 특보께서 말씀을 주시는 과정에서 뭐 정권 교체와 정치 교체에 대한 발언을 해주셨는데 평론가님 보시기는 어떠세요? 국민들이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이 정권 교체와 정치 교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가 염왕하는 것과 또 윤석열 후보가 바라는 방향의 간극이 좀 많이 좁혀진 상황이라고 보여지는 상황입니까? 지금 현재가? 일단 정권 교체나 정권 연장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지난 재보궐선거까지 분명히 확인된 민심이라는 거는 정권 교체를 원하는 이제 민심이 굉장히 컸죠. 그런데 정권 교체를 그럼 왜 원하는 거냐를 따져봤을 때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불만족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그 핵심에는 뭐 부동산 문제라든지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정권 교체를 원하는 민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정권 교체를 국민들이 다 원하기 때문에 네. 그냥 이제 손 놓고 그걸 봐야 되는 것이냐. 여기에는 이제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치 교체 말씀하시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전략이라는 것은 이제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권 교체 여론이 있다는 거 인정하는데 정권 교체라는 게 반드시 이제 다른 당으로 예를 들면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 네. 박근혜 대통령을 배출한 지금의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는 것을 또 용인하는 것이냐. 그거는 100%까지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 거여서 지금 문재인 정권보다 더 나을 수 있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이재명 후보도 얼마든지 이 정권 교체 여론의 어떤 일부분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어제 명동에서 네. 좀 기자회견하고 이런 이 방식과 내용을 보면 이 통합정부, 통합내각을 꾸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네.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민주당이 재집권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좀 모여가지고 공동으로 집권하는 그림을 만들고 또 이재명 후보만 집권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사람들도 함께 이제 어떤 통합적인 내각을 꾸려서 집권한다. 이 점을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거겠죠. 근데 정치라는 게 그렇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정치인들이 좋은 말을 하는데 어제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이렇게 좋은 얘기가 없죠. 굉장히 교과서적인 모범적인 네. 답안을 얘기를 한 건데 문제는 이걸 얼마나 유권자들이 신뢰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 최근까지 이재명 후보가 보여준 여러 가지 뭐 의혹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유권자들이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것을 100% 신뢰할 만한 그런 정도의 신뢰도가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정도의 어떤 그런 이 정치적인 맥락이 형성돼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어떤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이 이른바 박스권 이상으로 네. 뭐 이 치고 올라가지 못한다 이런 분석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권 교체 여론과 이 정권 연장 여론이다라고 하는 이 어떤 숫자의 배경에는 그러면 어떤 후보가 어떤 전망을 가지고 유권자들을 지금보다 나은 정권 그리고 심지어는 과거 보수 정권보다도 나은 정권을 만들어줄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득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해낼 수 있을 거냐가 배경에 있는 것이어서 단순하게 정권 교체 여론, 정권 연장 여론의 숫자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무리인 부분들이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숫자로 볼 수는 없는 부분이다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평론가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는 국민 통합 정부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뭐 이재명 정부라는 표현도 쓰지 않겠다. 사실 저희가 뭐 대통령이 이제 선출이 되면 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문재인 정부, 뭐 MB 정부, 뭐 박근혜 정부 이런 식으로 대통령 이름을 따서 정부 이름을 짓는데 이재명 정부라는 표현도 쓰지 않겠다. 이거는 일종의 뭐 문재인 정부와의 어떤 차별화 혹은 뭐 선긋기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차별화 개념이 아니고요. 이제 어제 얘기했던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정치 교체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연대해서 국민 네. 내각으로 국민 통합 정부를 구성하겠다라고 하는 기본 워딩인 거고요. 계속 얘기했습니다만 인위적인 차별화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잘한 것은 잘한 대로 받아들이고 못한 것은 못한 부분을 갖다 채우거나 바꾸는 방식을 통해서 가는 게 맞지. 네. 전 정부에 대한 정권 교체 여론이 높다고 해서 예를 들면 같은 정당에 있는 그 당의 후보로서 차별화를 인적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라고 네.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인 거고요. 또 이제 통합 정부를 얘기하는 건 최근에 벌어졌던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윤석열 후보의 발언 때문에 그런 측면들이 꽤 있습니다. 분명히. 예를 들면 뭐라고 그랬죠? 뭐 민주당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나라고 얘기하거나 또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확정적 중범죄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러니까 아직까지 아무런 것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규정을 하는 방식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그런 것들이 본인 속에 있기 때문에 적폐청산까지는 가능합니다만 적폐청산 수사를 말씀하시는 건 적어도 대통령은 수사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거든요.
그건 검찰이 증거를 가지고 그 내용을 수사를 해서 할 수 있는 측면인데 예. 그런 발언을 하시는 건 그러니까 정권 교체가 정치 보복이라면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 측면들이 뭐가 있어라고 하는 고민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국민들이 얘기하는 건 소위 대전환적인 세계 경제 위기, 그다음에 코로나19의 위기, 또 그다음에 불평등의 위기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이 네. 위기를 극복할 수 있으려면 많은 사람들을 모아내서 그 힘을 가지고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데 만약에 만약에 정권 교체가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 정권 교체 이후에 첫 시작이 적폐청산 수사로 시작된다고 얘기했을 때 그것이 국민이 요구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근본적인 고민이 있어서 그런 것보다는 소위 지금까지의 기득권 양당 체제 또는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정치 세력들이 모여서 보복이 아닌 통합의 정치를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는 방식으로 나아가 보자라고 하는 것들이 적어도 더 많은 국민들이 요구하는 방식이 아닐까라고 하는 고민들이 있고요. 이제 그런 방식의 정치를 좀 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선대위에서는 계속 제기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두 분께서 그 현 대선 구도의 본질에 대해서 잘 말씀을 좀 해주셨고 예. 뭐 부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부분적으로 좀 동의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은 한 가지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거는 어제 이재명 후보의 그 이른바 정치 교체 통합 정부 구상에 대해서 이걸 들으면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들은 얘기는 아 이재명 후보의 참 저게 장점이다 정말 말씀을 참 잘하시다 말씀을 근데 그 말씀을 하는 거를 하기 좋은 얘기고 듣기 좋은 얘기라서 말씀도 잘하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듣고 나면은 한 가지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좀 있는 거예요. 정치 교체? 국민들께서 정권 교체는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말하는 정권 교체를 무엇을 말하는지는 국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정권 교체하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말하는 정권 교체하고는 개념적으로 큰 편차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희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국민들한테. 국민 여러분 지난 5년 동안 행복하셨습니까?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전 장관 때문에 행복하셨나요? 윤미향 사태 때 행복하셨나요? 그 뒤에 벌어졌던 이 모든 사태에 대해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행복하셨습니까? 국민 여러분? 코로나 대응을 하는데 지금 상황이 K방역 잘했다고 하는데 지금 K방역 덕분에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부패한 정권, 무능한 정권 이거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정권 교체인데 이재명 후보께서 느닷없이 정치를 교체하겠다고 나서니까 워낙 말씀도 잘하시고 무슨 정치를 바꾸는 것인가를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성남시장 시절, 경기도지사 시절에 했었던 본인의 정치 그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를 바꿔보겠다라는 말씀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장 시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대장동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백현동 사건 비리가 터졌습니다. 성남 FC 비리 사건이 지금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럼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법인카드로 부인 알뜰살뜰 개인 살림을 다 하셨다고 합니다. 법에도 없는 배우자 비서실을 만들어서 공무원을 특채를 해서 그 배우자한테 그런 개인 비서 역할을 시키셨다고 합니다. 이런 정치를 해오신 분이 정치를 교체하겠다고 하는 것을 국민들이 과연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지 이런 게 좀 의심스럽다는 것이고 통합정부? 아니 측근들 데려다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온 국민이 다 지켜보고 계시는데 이제 와서 느닷없이 통합정부를 한다고 민주당 내에서의 다른 분들이 이재명 후보의 말을 과연 믿어줄까? 이런 좀 갸우뚱하는 그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뭐 가장 중요한 건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나중에 표심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각 후보들이 헤아리고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사실 윤석열 후보가 문재인 정부와 관련해서 뭐 적폐 수사 발언을 했고 그 발언 이후에 여론조사 결과들을 봤을 때는 좀 윤석열 후보의 득이 되는 발언이었나라는 의문이 좀 드는 결과들이 좀 나와서 이걸 지금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도 좀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여론조사 결과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일관되게 나오지 않습니다.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좀 지난주에 나왔던 여론조사하고 이번 주 초에 이제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의 상승과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의 상승이 있다고 할 때 그 두 격차가 좀 줄어드는 어떤 조사도 있고 뭐 늘어난 조사도 있습니다. 그런 흐름들이 보이는데 확실한 것은 어쨌든 민주당 지지층이 상당히 결집할 수 있는 소재가 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이 적폐수사 발언이라는 게 앞서 말씀드린 정권 교체냐 정권 연장이냐 이 문제에 있어서도 저는 이제 중요한 어떤 판단의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아무래도
그래도 지금 이제 원희룡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잘못한 게 분명히 있죠.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여러모로 이 검찰개혁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떤 과잉된 어떤 정치적인 어떤 틀로 다루면서 굉장히 편협한 정치로 일관해서 상당히 국민들이 피곤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 이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난 검찰개혁의 어떤 아픔이다, 힘들었던 점이다라고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것과 동시에 그러면 과거로 돌아갔을 때 이 검찰개혁 이전으로 돌아갔을 때 네. 그때는 그런 검찰이 올바로 갔던 거냐 그거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고 그 의문을 갖게 하는 사건이라는 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그런 사건이랄지 뭐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좀 검찰이 잘못한 부정부패와 연루되어서 그것을 제대로 끊어내지 못한 심지어 국정농단 사건 이런 데도 일부 좀 관계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걸 되풀이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런 어떤 그 이전에 검찰개혁 이전의 검찰의 어떤 관행이라든가 이런 문제와도 결별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적폐수사 발언이 그 인터뷰 발언이라는 게 그게 아니라 이거는 과거에 했던 거를 똑같이 되풀이하는 거로구나 이런 느낌을 주기에 충분한 그런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제 특정 검사의 이름을 거론을 해서는 그 사람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중용할 것처럼 물론 왜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방식이긴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더더욱 이런 우려를 키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윤석열 후보가 사법개혁 공약을 이제 또 어제 발표를 했는데 이 내용이 정확하게 문재인 정권에서 했던 검찰개혁을 제도적으로 다 이제 이전으로 되돌리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근데 그렇게 됐을 때 국민들이 정권 교체를 해달라고 하는 이런 여론이라는 것은 문재인 정권보다 나은 정권을 기대하는 것인데 그래서 문재인 정권보다 업데이트된 그런 어떤 삶을 살고 싶다는 건데 그게 과거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는 그 설득이 되는 것이냐 이건 의문시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나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서로 양강구도가 좀 강해지면서 결집하는 흐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지금 이 논란, 검찰과 관련된 논란 때문에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을 하고 있고 윤석열 후보의 어떤 이러한 발언들에 대해서는 중도층의 어떤 우려나 이런 것들이 좀 커져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은 분명히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 점을 두고 민주당이 예를 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을 계속해서 이제 거론을 하면서 또는 이제 좀 과잉된 언사들, 검찰 제국이다, 검찰 황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오히려 또 이 추윤 갈등 당시에 민주당의 어떤 좀 난감했던 그런 국면들을 네. 다시 떠올리게 하는 효과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점은 지금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효과가 있지만 이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두 후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또 달라질 수 있는 성격을 가진 그런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아직 뭐 이제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됐고 정말 말 그대로 본 게임이 좀 시작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시점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어떻게 또 보고 계실지 그리고 이에 대해서 또 어떻게 대응을 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대응을 해 나갈지도 지켜보도록 할 텐데 최근에 윤석열 후보가 논란이 됐던 부분이 있었죠. 저희가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열정열차에 타서 그 윤석열 후보가 이제 좌석에 발을 올려놓은 모습이 포착이 돼서 이 논란이 좀 되고 있어요. 일단 이준석 대표는 본인이 이제 본인 자리였는데 방송하러 간 사이에 다리에 경련이 일어나서 올려놨던 것이다. 잠깐 그랬지만 어쨌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린다라고 이제 이준석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입장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나오셨으니까. 네, 세심하지 못했죠. 예, 네. 세심하지 못했고 어떤 상황 이유는 다 있었지만 일단 그런 그 사진이 찍히고 그런 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 세심하지 못했고 사려 깊지 못했기 때문에 송구하고 유감이다라는 거는 이제 표명을 좀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황 자체는 열차가 이게 좀 좁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가 이제 체구가 좀 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하고 둘이 마주 앉아 있다 보니 이제 무릎도 닿고 이제 이렇게 좀 네. 불편했었다는 거예요. 이준석 대표가 이제 방송을 위해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다른 이제 참모가 와서 좀 앉았고 그 사이에 다리에 경련이 나고 쥐가 나서 좀 발을 뻗던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어찌 됐든 국민들 보시기에 편치 않으신 모습이었으니까 저희가 세심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송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다만 이제 그러고 났더니 저희 국민의힘이 그래서가 아니라 SNS에 과거에 이재명 후보가 공공장소에서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는 이제 흡연하는 그런 사진들이 또 막 돌고 있어요. 2014년도 사진으로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있더라고요. 몇 년도 사진인지 언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것 때문에 그거를 끄집어내서 저희가 얘기하거나 시작한 것 절대 아닙니다. SNS에 그냥 그런 또 이재명 후보는 또 이런 거 아니냐라는 사진이 또 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 뭐 어찌 됐든 다리를 뻗은 거 잘못된 일이고 어찌 됐든 공공장소에서 담배 피는 거 잘못된 일이죠. 다만 이런 식의 네거티브 선거전이 이제 선거 운동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이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국민들 보기에 이것이 본질적인 두 후보의 어떤 자질과 인격과 그 비전의 문제에 있어서 그렇도록 중요한 문제인가? 이거는 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흡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2014년도 맞습니까? 예, 아마 2014년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법 위반, 법이 만들어진 이전 문제라고 하더라도 네네. 공공장소에서 담배 피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좋게 얘기할 수 없는 거고요. 뭐 많은 국가에서 많은 분들한테 금연하라고 얘기하는 상황에서 저렇게 하는 건 별로 온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두 개 비교하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고요. 네네.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잘못했는데 저쪽이 더 잘못했어라고 얘기하는 건 좀 웃긴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하지만 이제 그 구두 얘기는 뭐냐면 좀 상상하지 못한 장면이 나와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우리가 토론할 거라고 생각도 안 해봤던 건데 KTX 뭐죠 그 열정열차에 새마을호 열차에서 탔었죠. 네. 구두를 신고 올리는 장면은 좀 상식적이지 않았다라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근데 그럼 그 옆에 있는 분들은 그걸 뻔히 아시면서도 왜 거기서 제지하지 못했는지 왜 이렇게 무감각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고 또 그걸 또 핵심 참모란 분은 또 올리신 거잖아요. 무슨 뭐 예를 들면 국민의 뭐 민주당이 제기한 게 아닌 상황인 거고 그 이후에 또 변명도 보면 제가 볼 땐 변명 같지 않은 변명을 하신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뭐 다리 경련 이런 말씀하셨는데 누가 봐도 그건 상식적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의 일련의 과정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과하면 되는 부분인데 그 사과를 하지 않으려고 애들로 변명을 하다 보니까 또 거짓이 되는 이런 것이 반복적으로 벌어진다. 저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저런 부분 하나하나가 기본기라는 측면에서는 가장 아픈 거죠.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인 거죠. 소위 그 당시가 아무리 법 위반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대중운식장에서 흡연을 하는 모습은 좋은 모습은 분명히 아닌 거죠. 그렇다면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면 그거 잘못했다. 내가 그 당시에는 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안 좋은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상식인 것처럼 구두를 신고 다리를 올렸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얘기가 나오면 잘못했다면 끝나면 되는 건데 오히려 그런 변명 자체가 오히려 더 많은 논란을 낳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네. 여야 모두 잘못한 건 잘못하자고 말하자. 그냥 사과하는 예, 것이 다른 거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까지 좀 짚어볼게요. 사실 지금 후보들의 모습들을 뭐 유권자인 성인들만 보는 게 아니죠. 미성년자들 또 우리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도 함께 이 상황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사려 깊은 행동들 그리고 좀 조심해 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TV 토론 최근에 진행한 자리에서 김포 아파트가 화두가 좀 됐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서 시작이 됐고 심상정 후보가 또 질문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노출이 좀 됐는데 평론가님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돼요? 저희가 화면에 좀 내용을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김포 아파트 뭐 2, 3억 이런 얘기 나오면서 요즘에 뭐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뭐 2, 3억짜리 아파트가 어디 있냐 하면서 이제 지역이 특정이 좀 됐어요. 그러면서 뭐 이재명 후보는 이제 반값 아파트가 나오면 뭐 가능하다라는 발언 취지에서 얘기했다고 하는데 김포 지역들은 민심이 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김포의 시민들이 뭐 김포라는 어떤 지역이 집값이 굉장히 저렴한 곳이다라고 발언했다라는 취지의 어떤 반발, 그렇지 않다. 김포라는 곳은 이제 그렇게 저렴한 지역이 아니다라는 어떤 취지의 이제 반발들을 많이 해서 이게 논란이 되고 있고 뭐 이 방송들을 보면은 이제 팩트 체크 이런 방식으로 네네. 김포에 2, 3억 되는 이제 아파트가 뭐 많은 건 아니다. 거의 없다. 네네. 이게 사실과 다른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검증을 또 하고 있는데 근데 네. 애초에 이 토론에서 나온 이제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을 좀 충실히 소개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언론은. 이게 애초에 이제 심상정 후보의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된 건데 이재명 후보가 LTV를 이제 90% 적용해 준다고 하니까 청년 최초 구입 주택에 대해서 네.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가능한 거냐. 그리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갚아야 될 원리금과 이자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어떤 저소득층인 청년도 이러한 이제 최초 구입 주택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거냐. 이걸 질문을 한 거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거기서 답변을 한 것은 아무래도 빨리 서로 이제 답변과 질문과 답이 오가다 보니까 좀 분명치 않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은 그런 얘기였어요.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청년 최초 구입 주택이라는 정책을 적용할 경우에 그렇게 되면은 이 분양 원가가 저렴해지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시세로 LTV 90%를 적용하고 그거 연장선으로 DSR도 적용을 해서
그러면 김포 같은 곳에는 시세를 2, 3억으로 쳐서 분양할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할 수가 있다. 이 얘기거든요. 전체적인 맥락은.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일부만 이렇게 떼어져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명확하게 이제 좀 설명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은 지역에서 이렇게 좀 크게 반발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 부분은 좀 팩트 체크랄까요?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런 얘기를 이미 이제 선대위에서도 얘기를 했고 여러모로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최민희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찾아보니까 김포 20평대 2, 3억 아파트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또 이렇게 좀 캡처를 올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면 이재명 후보 측의 해명이랄까 이런 게 소용이 없는 거죠. 무색해지는 좀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재명 후보 측 선대위도 지금 당시 발언의 맥락이나 이런 것들을 충실히 공유를 하고 그런 상황에서 해명을 해야 되는데 좀 이런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허점을 드러낸 것이 아니냐, 오히려 역풍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요. 저 지금 화면에 최민희 전 의원의 SNS 캡처본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 측에서 이제 이건 공약 설명이었다라는 얘기, 그렇게 하면 이제 집값 부담을 많이 낮춰드릴 수 있다라는 취지로 다시 해명을 했는데 이런 글이 나오니까 또 김포 시민들은 또 성이 난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러시죠. 그리고 이제 바로 내렸죠. 네네. 저 의도가 아니었었습니다. TV 토론 보시면 김포에도 가능합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반값 지금 아파트나. 얘기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가격 다운시킬 수 앞으로 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성원가, 건축원가에다가 적정한 이윤 정도를 하고 그다음에 소위 은행에서 대출 같은 거를 하는 방식을 통해서 하게 되면 그러니까 분양가죠. 네. 분양가 개념으로 2, 3억 정도면 반값 아파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의 것들을 제로하겠다고 하는 방식으로 하나의 지역으로 얘기가 나왔던 건데 갑자기 이제 심상정 후보께서 이때다 싶으셔가지고 네. 김포가 그렇습니까라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커뮤니케이션 미스가 난 거라 생각이 드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건 다양한 지금 주택 공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값 아파트뿐만 네. 아니라 다양한 제안들, 기본 아파트 이런 게 청년 아파트 이런 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통해서 소위 저가의 공급 정책을 통해서 저가라고 해서 뭐 품질 낮다는 네네.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최근에 너무 높게 가격들이 통해서 올랐기 때문에. 과거처럼 어떤 규제 일반 방식의 어떤 주택 정책이 아니라 소위 규제와 공급이라고 하는 것이 시장에게 좋은 시그널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원칙들을 가지고 제기하는 과정에서 소위 청년들도 2, 3억 정도의 분양가의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분명히 한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좀 TV 토론 같은 걸 할 때 한 20분 정도는 팩트 체크 같은 걸 할 수 있는 시간을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다 끝나는 버리기 전에 저번 TV 토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네. 외교부 분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 질문에 대해서 네 가지 다가 거짓말 아닙니까라고 제기했는데 거기서 체크를 안 하고 넘어가게 되면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벌어져서 전 적어도 좀 TV 토론 말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좀 설명할 방법,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만약에 시간이 더 있었다면 심상정 후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그런 뜻이 아니라 이런 내용입니다라고 설명을 했으면 이렇게 논란이 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이런 싸움이 벌어지게 되니까 최민희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는 뭔가 찾으려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열성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또 이것들을 다르게 해석할 수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TV 토론에서는 좀 시간을 가지고 팩트 체크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공중파에서 한번 나가는 내용들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그런 것들을 좀 앞으로 좀 탄력 있게 좀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문제의 본질이 오히려 그 이재명 후보가 말한 전체 맥락이 더 본질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맥락이 그거거든요. 그 심상정 후보가 주고받았던 대화를 말씀하시는 그 거죠? 맥락을 전체 통으로 놓고 보면 말꼬리 잡지 말고 20평대를 2, 3억대로 공급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저도 이제 반값 지켜봤습니다만은 네, 가격 부담을 낮춰주겠다. 저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귀가 번쩍 뜨이더라고요. 수도권에서 20평대를 2, 3억에 공급할 수 있어?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러면 이거는 정말로 신기에 가까운 정책이죠. 이 공약은. 이게 귀가 뜨이니까 이렇게 들여다 본 겁니다. 그랬더니 심상정 후보가 나름 전문가시니까 아니 수도권에서 땅값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있는 건데 20평대를 2, 3억대면 평당 1,000만 원?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는 질문이 어디 있어요? 라고. 어디에서 그게 가능합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수도권에서 평당 1,000만 원으로 지금 져서 분양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은 구체성과 재원과 현실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한 게 이 문제의 본질인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후보의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면은 그 문제의 본질적인 거에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항상 타고 넘고 둘러대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면서 그 김포 같은 데서는 뭐 가능합니다라고
타고 넘을렸던 게 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좀 보는 겁니다. 그래서 때와 장소 때마다 이 국가 정책을 하고 국민들이 정말로 아파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때와 장소에 따라 자꾸 말이 바뀐다. 말이 바뀌면서 그게 심지어는 선을 넘어가면 거짓말이 된다라는 게 이 사안의 본질이기 때문에 국민적 질타를 받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게 평당 뭐 20평대를 2, 3억대로 내가 하고 싶습니다 하고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실제로 있습니다 하는 다른 거죠. 다른 얘기를 하신 뭐 거예요. 근거와 재원 마련 이런 예, 구체적인 그래서 로드맵을 내놔야 된다. 그럼요. 그러니까 김포에 계시는 분들은 마음이 상하셨을 것이고 저희 그 국민의힘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는 이유가 국민들의 부동산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내 인생에서 가장 아픈 문제를 말씀을 하실 때 그렇게 현란하게 말씀을 잘하신다라고 자꾸 이러시면은 국민들한테 상처를 주신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요, 그 정책 사항이 나오게 되면 다 나오는 내용이고요. 뭐 기본주택 그다음에 누구나 주택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대출을 받든 아니면 소위 국가가 담보를 갖다 미리 설정을 해가지고서 싸게 들어오던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공급의 다양성들을 만들어내겠다. 네. 그리고 이제 과거처럼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는 시장에게 왜곡된 시그널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기본 원칙들을 계속 제기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이제는 거짓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에 동의할 수가 없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짓말이라고 얘기하시면 제가 또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장 중대한 문제가 뭐냐면요. 타 후보에게 확정적 중범죄자라고 얘기하시는 건 완벽한 거짓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확정할 수 있습니까? 좀 사인끼리 관련해서 그래서 그런 발언들.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 천주교 염수정 추기경이 보복은 보복으로 끝나고 보복이 이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면전에서 하셨겠어요. 전 그래서 양호 마찬가지입니다. 양호 마찬가지. 국민에게는 진실해야 된다. 정자정야라고 정치라고 하는 것이 솔직하게 국민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평가들은 저는 국민들이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네, 네. 그렇게 거기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기존- 질문 하나만 더 네, 드려볼게요. 많은 분들이 아마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것 같은데 17일 날 관훈 클럽이 초청하는 토론회 열릴 예정이었는데 이게 윤석열 후보 일정을 이유로 이제 취소가 됐습니다. 선후 관계가 좀 달라서 윤석열 후보의 일정 때문에 취소된 것이 아니고 네. 원래 그 일정 자체를 놓고 그 협의를 조율을 하는 하고 있었는데. 조율을 하는 네. 과정에서 17일을 도저히 맞출 수 없는 날짜였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성사 자체가 안 된 것이고 국민의힘 때문에 토론이 무산됐다. 이거 저희로서는 좀 억울하기 짝이 없는 날짜 그런 조율이 안 표현입니다. 됐던 거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군요. 이제 어차피 법정 토론 3회가 남아 있으니까 예. 법정 토론에서 모든 이게 정견 발표와 미래 비전 발표를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 특보님께도 여쭤볼게요. 지금 어쨌든 날짜 조율 과정에서 이게 뭐 정해지지 않았던 거지 정해진 날짜가 뭐 취소되고 이런 건 아니라는 설명을 주시거든요. 뭐 어떤 형태로 말씀하신다고 하더라도 뭐 어떤 일정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TV 토론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국민에게 자기의 주장들과 소위 비전. 국민의 알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제가 볼 때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에요. 근데 굳이 그것을 어떤 일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회피해야 될 이유가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계속 주로 이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TV 토론을 회피한 측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런 거 아닌가라고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저는 뭐 앞으로 3회 남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전 적어도 이번처럼 TV 토론이 적은 대선은 없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중요한 자리에는 다른 일정을 재치고라도 나오셔가지고 국민에게 설명하는 것이 전 당연히 대선 후보로 나오신 분들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관계만 제가 잡을게요. 네. 역대 토론에서 가장 적은 토론을 하고 있다. 그거 사실관계 좀 다시 한번 좀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번에 했었던 한국기자협회 대선 후보 토론회 같은 경우에 그런 예 없습니다. 저희가 기자협회 출신이기 때문에 저는 잘 아는데 지난 5년 때 문재인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토론한 것이 유일한 선례입니다. 따라서 이 토론 회피한 적 없고 토론을 회피한다라고 하는 민주당의 프레임 공격에 저희가 시달리고 있을 뿐이지 토론 회피한 적 없고 지금까지 했던 그 토론 횟수 법정 토론 이외에 그렇게 많은 횟수가 있었던 적 없다라는 점 다시 한번 그거는 분명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좀 알겠습니다. 팩트 체크 좀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팩트 체크까지도 제가 이루어져서 저희가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도록 할게요. 20대 대선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됐기 때문에 각 후보 진영 굉장히 바쁘게 진행될 텐데 네거티브보다는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원일이 대변인 김종욱 특보, 김민아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